노란봉투법 즉각 철회하라. 1월 7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잠깐,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민노총이 10년 넘게 목숨 걸고 만들어 달라던 법이잖아요. 국회 앞에서 천막 치고 단식하고 촛불 들고 싸웠던 그 법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철회해달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바로 팩트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일단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노란봉투법의 역사를 모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지 체감이 안 되거든요.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을 때 한 주부가 47,000원이 든 노란 봉투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노란 봉투 캠페인이 시작됐죠. 그때부터 민주노총은 이 법을 위해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2019년 국회 앞 천막농성 127일, 2020년 여의도 대규모 집회 참가자 8만 명, 2022년 민노총 위원장 단식농성 23일, 2024년 노란봉투법 없이는 노동자의 미래도 없다 성명 발표.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민노총은 이 법 하나를 위해 싸웠어요.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읍소하고 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매년 수십 차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항상 같았어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이 법만 통과되면 노동자가 산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민노총은 환호했어요. 역사적 승리다. 노동자의 피와 땀이 결실을 맺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노총 공식 입장문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현행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즉각적인 법안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한다.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달라던 법을 본인들이 철회해 달라고? 이게 뭔 소리예요? 마치 10년간 이 집 사게 해주세요 하고 빌어서 드디어 집을 샀는데 이사 들어가기도 전에 이 집 환불해주세요 하는 꼴이에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10년 동안 민노총 집회 때문에 도로 막히고 지하철 파업으로 고생하고 뉴스마다 노란봉투법 이야기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 아니래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민노총이 상상했던 노란봉투법 시행 후의 세상은 이랬을 거예요. 노동자들이 마음껏 파업해도 손해배상 걱정 없고 원청 대기업과 직접 교섭해서 임금도 쑥쑥 올리고 기업들은 쫄아서 노동자 요구 다 들어주고 노동자 천국이 펼쳐진다. 현실은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GM 물류센터 120명 전원 해고, 그 자리에 AI 로봇 60대 투입. 1월 15일 경기도 평택 자동차 부품업체 78명 정리해고, 공장 자동화 설비 투자로 대체. 1월 22일 인천 물류업체 3곳 폐업 신고, 인건비 리스크 감당 불가 사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노조가 파업해도 손해배상 못 받아요. 하청 노동자들까지 몰려와서 교섭 요구할 수 있어요. 경영이 마비될 판이에요. 그러면 선택지가 뭐겠어요? 사람 자르고 기계 넣자. 로봇은 파업 안 해요. 단체 교섭 요구 안 해요. 손해배상 소송 안 걸어요. 노동자를 보호하려던 법이 노동자 일자리를 로봇에게 넘겨주는 항복문서가 된 겁니다. 민노총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자본은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법으로 기업의 팔다리를 묶으면 기업은 싸우는 대신 판을 갈아버립니다. GM 물류센터에서 120명이 쫓겨난 자리에 들어온 건 60대의 AI 로봇이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24시간 일해도 불평 없고 무엇보다 노란 봉투가 필요 없습니다. 민노총이 10년 동안 외친 노동자의 생존권이 아이러니하게도 로봇의 가성비를 증명해준 꼴이 된 거죠. 이제 기업들은 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대신
테크 기업과 로봇 납품 계약서를 씁니다. 법은 통과됐는데 노동자는 일터에서 밀려나는 이 기괴한 현실, 이게 민노총이 그토록 원했던 노동자의 미래였을까요? 여기서 더 불편한 진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노란봉투법.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힘없는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을 가장 열심히 밀었던 세력은요.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들이에요. 이미 연봉 8천만 원 넘게 받고 고용 안정성 빵빵하고 조합원 수만 명의 파업기금 수백억 원 굴리는 귀족 노조들이요. 그들에게 노란봉투법은 이미 날카로운 칼에 독을 바르는 격이었어요. 손해배상 걱정 없이 더 세게 파업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귀족 노조들이 임금 올리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하청 업체들이요. 대기업 노조가 임금 5% 올리면 대기업은 하청 납품 단가를 3% 깎아요. 하청은 또 재하청 단가를 깎고요. 결국 피라미드 맨 아래에 있는 영세 업체 노동자들이 그 짐을 전부 떠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그 하청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거잖아요. 민노총이 대표한다는 힘없는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자, 통계 하나 보여드릴까요?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10명이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할 때 그 뒷방 하청업체 노동자 100명은 내일 출근할 곳이 있을지 걱정합니다. 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승리라고 했죠? 아닙니다. 이건 상위 10% 귀족 노조의 완승이자 하위 90% 비정규직의 완패입니다. 대기업 노조가 손배소 걱정 없이 파업 깃발 흔드는 동안 그 깃발 아래에 있던 영세업체 사장님들은 폐업 신고서를 씁니다. 임금 인상이라는 고지서를 받아든 하청 노동자들이 도착한 곳은 승리의 축제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창고였습니다. 이게 민노총이 그토록 원했던 평등한 노동 세상에 진짜 민낯입니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민노총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워요. 경제학 좀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거든요. 노동시장 경직시키면 기업이 도망간다. 이건 세계 경제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프랑스가 그랬고, 이탈리아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어요. 그런데 민노총이 이걸 몰랐다?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첫째, 정말 몰랐다. 그러면 이건 무능의 극치예요. 10년간 법을 만들자고 싸우면서 그 법이 가져올 결과를 한 번도 제대로 분석 안 했다는 소리니까요. 조합원들한테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둘째, 알고도 밀어붙였다.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해요. 대기업 귀족 노조의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제물로 바친 거니까요. 어느 쪽이든 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민노총이 이거 해주면 다 해결된다 하고 요구해서 관철시킨 뒤 나중에 이거 아닌데 하고 뒤집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민노총은 최저임금 10,000원 되면 저소득 노동자들 다 살린다 했습니다. 결과는 편의점, 식당 등 자영업자들 알바 자르고 무인 키오스크로 대체. 오히려 저소득 노동자 일자리 감소했죠. 그런데 민노총은 이건 정부가 보완책을 안 만들어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2020년에 주 52시간 시간제를 도입하자고 했죠. 주 52시간 도입되면 노동자 삶의 질 확 올라간다면서요. 결과는 대기업은 좋았는데 중소기업은 납기 못 맞춰서 폐업 속출, 야근 수당 못 받게 된 노동자들 실수령액 오히려 감소. 이에 대해서는 민노총은 이건 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했어요. 패턴이 보이시죠? 항상 똑같아요. 첫 번째, 뭔가를 요구한다. 두 번째, 관철시킨다. 세 번째, 부작용이 터진다. 네 번째, 남 탓을 한다. 다섯 번째, 다시 다른 걸 요구한다.
무한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항상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이번에는 뭘로 남 탓을 할까요? 노란봉투법 부작용이 터지자 민노총은 벌써 남 탓을 시작했어요. 정부가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원래 법 취지가 이게 아니었는데 국회에서 내용이 변질됐다. 재계 로비 때문에 법이 누더기가 됐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죠. 본인들이 만들어 달라고 10년간 싸운 법이에요. 국회 통과 과정 내내 민노총 법률팀이 조항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통과됐을 때 역사적 승리라고 자축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건 우리가 원하던 법이 아니다. 이건 책임 회피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기예요. 조합원들한테 이 법 통과되면 세상이 바뀐다고 10년간 말해놓고 막상 부작용 터지니까 이건 우리 책임 아니다 라고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감성적인 슬로건에 절대 속지 마세요. 노동자의 눈물을 닦겠다. 약자를 보호하겠다. 서민을 살리겠다. 이런 말들은 듣기 좋아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반대하면 나쁜 사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노조 지도부가 이런 표현을 애용하는 겁니다. 프레이밍이에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랬잖아요. 노란봉투, 아버지 월급 봉투, 가족의 희망, 이런 감성을 자극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악마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어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공장이 문을 닫고 있어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어요.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결과가 재앙이면 그건 나쁜 정책입니다. 경제는 감성이 아니라 숫자로 돌아가요.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 정식 시행됩니다. 지금은 시행 전인데도 이 정도 난리예요. 본격 시행되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예측하기가 두렵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지표를 꼭 체크하세요. 첫째, 민노총의 다음 요구. 철회 요구가 안 먹히면 민노총은 분명 법 수정을 요구할 거예요. 그 수정안의 내용이 뭔지, 그게 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둘째, 기업들의 대응. 3월 10일 이후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세요. 해외 이전 발표, 자동화 투자 확대, 대규모 구조조정, 이런 뉴스가 쏟아지면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셋째, 중소기업 폐업률. 대기업은 체력이 있어서 버텨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못 버텨요. 중소기업 폐업률이 2개월 연속 상승하면 연쇄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좀 날카로웠죠? 하지만 저는 사실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노동자의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하죠.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됩니다. 노동자를 살리겠다고 만든 법이 노동자를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 달라던 사람들이 이제 철회해 달라고 떼쓰고 있어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노총의 태도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노란봉투법 수정해야 할까요? 철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시행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꼭 남겨주세요. 가시기 전에 보통의 경제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이날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이 시행됩니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 현대차 울산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소의 배가 바다에 못 뜨게 됩니다. 아파트 공사장에 크레인이 써버릴 수 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숫자와 함께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첫째,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핵심만 쏙쏙 뽑아드립니다. 둘째, 2022년 대우조선 파업 같은 실제 사례를 통해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드리죠. 마지막으로 3월 10일 이후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할 경제지표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노란봉투법이 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데요.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용자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이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한다고 칩시다. 그럼 월급은 하청업체 사장님이 주시죠. 그래서 임금 협상도 하청업체 사장님하고만 했어요. 삼성전자는 나는 너희 사장 아니다 라고 손을 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월 10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삼성전자가 다음 달까지 이 물량 납품해 라고 하면서 작업량을 정하잖아요.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사용자가 돼요. 하청업체 노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접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빌라에 사는데 집주인이 아니라 관리인한테 월세 올려주세요 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실제 건물주한테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주인 아닙니까? 당신과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현대차 같은 대기업 밑에는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가 수백 개예요.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죠. 그런데 이제 3차 협력사 노조까지 전부 현대차를 상대로 협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수백 개 노조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협상의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고용노동부가 부랴부랴 현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경영계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서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 하고,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양쪽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정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내놨지만 3월 10일의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 파업할 수 있는 범위가 확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이나 복지처럼 앞으로 정할 근로 조건에 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월 10일부터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가 경기가 안 좋으니 부산 공장을 닫고 베트남으로 옮기겠다고 결정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었죠. 법원에 소송은 걸 수 있지만 파업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장 이전 결정을 철회하라며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합병 반대, 구조조정 반대, 파업이 전부 합법이 돼요. 이게 왜 문제냐? 기업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거든요. 반도체 시장은 6개월만 늦어도 수조 원 날리는데 노조 동의 얻느라 1년 걸리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납니다. 세 번째,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거의 못 받게 됩니다. 이게 제일 독한 조항이에요. 지금까지는 파업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으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때 회사가 노조 간부들한테 470억 원 배상하라고 소송 걸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개정된 법은 뭐라고 하냐? 각 조합원이 얼마씩 손해를 입혔는지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해요. 자, 상상해보세요. 공장에서 수천 명이 51일 동안 파업하는데 김아무개 씨가 6월 15일 오후 3시 22분에 이 밸브를 잠가서 생긴 손해가 정확히 325만 원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교통사고로 비유하면 10대 차가 연쇄 추돌했는데 각 차가 정확히 얼마씩 책임지는지 센티미터 단위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배상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가족도 배상 책임에서 면제돼요. 지금까지는 노조 간부가 빚을 못 갚으면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갚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 파업해도 내가 물어낼 돈은 거의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파업이 과격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봉투법 왜 생겼을까요? 노란봉투법, 이름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의 진짜 시작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쌍용차가 무너지면서 980명이 정리해고됐어요. 노조는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죠. 파업은 진압됐지만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13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일자리도 잃었는데 평생 갚을 수 없는 빚까지 떠안은 노동자들과 가족들 중 2019년까지 30명이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 7천 원을 넣어 보냈어요. 옛날 월급 봉투 색깔이 노란색이었거든요. 다시 평범하게 노란 봉투에 담긴 월급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이 소식이 퍼지자 4만 7천 명의 시민이 각자 4만 7천 원씩 모아서 총 15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십시일반의 기적이었어요. 시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성금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 노란봉투 캠페인이 노란봉투법 제정운동으로 발전했어요. 2012년부터 10년 넘게 국회에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2022년에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후 회사가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을 청구한 거예요. 쌍용차의 10배였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끝난 게 아니구나. 더 심해졌구나.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 논의가 다시 불타올랐고 마침내 2025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3표, 반대 3표. 압도적이었죠.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16년간 30명의 목숨, 4만 7천 명의 연대, 10년의 투쟁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다시는 손해배상 폭탄으로 노동자가 죽지 않게 하자는 염원이 담긴 법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름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법일까요? 파이터치 연구원이라는 경제연구소가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의 이론을 써서 정밀하게 계산을 했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결과가 뭐였냐? 연간 GDP가 8.7조 원 줄어듭니다. 일자리는 19만 3천 개가 사라져요. 어디 일자리가 제일 많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원청 대기업들이 하청이랑 일하면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계약을 끊어버리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울타리를 쳐줬는데 그 울타리가 너무 높고 견고해서 오히려 아무도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일을 안 하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보호하려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역설 말이죠. 2022년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대우조선해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청노조가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 동안 파업을 했어요. 배를 만드는 독이라는 시설을 점거했죠. 배를 바다에 띄우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회사 측은 총 손실이 8,165억 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루 평균 160억 원씩 날린 셈이죠. 하지만 MBC 팩트체크에서는 이 수치가 과대 추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5개 독 중 4개는 정상 가동했고 지체 보상금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파업으로 11척의 배 인도가 늦어졌고 해외 선주들은 한국 조선소는 납기를 못 맞춘다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우조선을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없었는데도 이미 이런 판단이 나온 거예요. 3월 10일 이후에는 이게 법으로 명시되니까 파업이 훨씬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울산 공장은 하루에 약 6,000대를 생산합니다. 2025년 7월에 3일간 부분 파업이 있었는데 약 4천억 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어요. 하루 평균 1,300억 원 정도 손해를 본 셈이죠. 그런데 현대차는 적시 생산 방식이라는 걸 씁니다. 부품이 딱 필요한 시간에만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재고를 안 쌓아놓거든요. 그래서 3차 협력사 하나만 파업해도 전체 라인이 다 멈춥니다. 2025년 9월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모트라스라는 부품 회사가 파업하니까 울산 5개 공장 가동률이 50%로 떨어졌다가 결국 전면 정지됐어요. 부품 하나 때문에 공장 전체가 마비된 겁니다. 이게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멈추는 것처럼 부품사 하나가 서면 완성차 공장이 서고 완성차 공장이 서면 연관된 다른 수백 개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져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단순히 협상을 거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용자인데 협상을 거부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경총이 대기업 100곳을 조사했더니 87%가 노사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어요. 외국 기업들은 더 냉정하죠. 35.6%가 투자를 줄이거나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아예 대놓고 경고했어요. 교섭 상대가 누군지도 불분명한데 거부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보게 될까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법이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준비했던 카드를 꺼내요. 현대차, 조선 3사, 철강사에 일제히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는 원청 소속 노동자와 똑같이 대우받겠다고요. 4월이 되면 조정이 결렬되고 쟁의권이 확보됩니다. 파업이 시작되죠. 5월쯤에는 생산 라인이 점거되고 물류가 봉쇄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막혀 있으니 파업은 장기전으로 갑니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청 계약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사용자로 인정될 바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중소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 해외로 공장을 옮깁니다. 베트남은 인건비도 싸고 노동 유연성도 높거든요. 실제로 SK온이나 삼성전자가 국내 공장 증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누가 손해를 볼까요? 보호받아야 할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일자리 19만 3천 개가 사라진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일자리의 질이 양극화된다는 겁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겠지만 그 울타리에 못 들어간 80%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울타리 밖에서 더 찬바람을 맞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3월 10일 이후 마주할 진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언제 한국 경제가 멈췄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조업 가동률입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제조업 가동률을 보세요. 2026년 3월 이전에는 보통 75% 정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4월, 5월 수치가 70% 밑으로 떨어진다? 파업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예요. 투자하신 제조업 주식이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규모예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분기마다 발표해요. 2025년 외국인 투자는 약 240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2026년 2분기, 3분기에 이게 20% 이상 급감한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부도율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매월 발표하는 부도율을 주목하세요. 원청이 하청과 계약을 끊으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중소기업이거든요. 부도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한다? 하청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나빠진다면 그때는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가 멈췄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노란봉투법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경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말합니다. 8.7조 원의 GDP 감소, 19만 3천 개의 일자리 소멸, 이게 우리 앞에 놓인 숫자예요. 2026년 3월 10일은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정확히 알면 대비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